아들아, 밥 좀 먹자.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 몸이 버티질 못해.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치듯 흩어졌을 뿐 아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김순애 여사는 여느 날처럼 아파트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에서는 락스 냄새가 은은히 배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아왔지만 여전히 가장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집안 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제는 좀 편해질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35살이 된 외아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반듯하고 주변에서도 장래가 촉망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곧바로 행정고시에 뛰어들더니 어느새 10년이 넘게 방 안에만 틀어박힌 채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방영수 씨가 귀가하자 부부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애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리 시험이 힘들다 해도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어.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10년이에요. 그래도 말을 꺼내면 당신도 알잖아요. 무섭게 화내고. 순애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걱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조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 여사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들어온 햇빛에 먼지가 부옇게 떠다녔습니다. 방 안은 공기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년간의 행정법 책들과 낙서투성이의 문제집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시험은 접고 다른 일을 알아보면 안 되겠니? 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다간 너도 우리도 망가진단다. 순애 여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난 아직 포기 안 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니. 나를 루저로 만들고 싶어. 그의 외침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거실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어서 책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순애 여사와 남편은 두려움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순간 낯선 괴물이 아들의 몸속에 들어앉은 듯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순애 여사는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 씨 역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뿌리치고 방 안으로 다시 쾅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문 소리는 부부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리는 새벽 영수 씨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들놈이 병이 있는 게 분명하요. 우리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오. 정신과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이젠 무섭고 더는 못 버티겠어요. 순애 여사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로서 가장 아픈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부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아, 너를 위해서야. 엄마 아빠가 널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다. 아들은 차갑게 그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다는 거야. 날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엄마 아빠가 날 이해나 해봤어. 그의 손끝이 또다시 책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방의 종이가 흩날리며 방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순애 여사는 두려움에 얼어붙었지만 그 순간 영수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아,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내가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가 널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으로 아버지가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울림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꺾이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며 눈빛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세상과의 문을 또다시 닫아버렸습니다. 순애 여사와 영수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곧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라도 병원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봅시다. 아들 몰래라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소. 그래, 더는 미룰 수 없겠지.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긴장과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부부는 다시 희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만이 그가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책을 던지며 분노를 쏟아냈던 날 이후 김순애 여사와 박영수 씨는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혹여 아들이 또다시 폭발하지는 않을지, 혹시 스스로를 해치지는 않을지 마음이 편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수 씨는 이른 시간 교대 근무를 나가기 전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상담을 예약해뒀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라고 하더군. 이번 주말에 같이 가봅시다. 순애 여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만 가는 거예요? 그렇소. 우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지. 애한테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간 더 난리가 날 게 뻔하잖소. 순애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아들의 반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젊은 직장인, 학생,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신과라는 이름 때문에 망설였던 발걸음이었지만 막상 와보니 이곳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로 들어간 부부는 조심스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10년 넘게 행정고시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때까진 참 성실했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서 점점 방에만 틀어박히고 밥도 잘 안 먹고 우리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며칠 전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분노가 뒤섞인 상태로 보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패배감이 깊어지면 가족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요. 우선은 상담과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강제로라도 진료를 받게 하셔야 합니다. 순애 여사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들으면 미쳐 날뛸 겁니다. 정신병원이라니 그 말을 꺼내기도 무서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함께 와서 진료를 보자고 차분히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이 오면 응급으로라도 데려오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위험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은 부부의 마음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순애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들한테 직접 말해봅시다. 혹시라도 또 난리치면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들이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나오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헝클어진 머리에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영수 씨가 막아섰습니다. 아들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피곤해. 할 얘기 없어. 차갑게 말을 잘라내려는 순간 순애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가 널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어. 이번 주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도 같이 가보자. 아들은 순간 눈빛이 번쩍이며 화를 터뜨렸습니다. 미쳤어. 날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거야. 내 인생을 그렇게 망신 주고 싶어. 두 분은 그냥 나를 포기해. 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는 문을 세차게 쾅 닫으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금 집안은 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순애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좋아, 저렇게 거부하니. 그때 영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아들은 지금 자기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요.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하오. 그날 밤 부부는 차례대로 아들 방 앞에 의자 하나를 놓고 앉았습니다. 돌아가며 노크를 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너를 정신병자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조금만 도움을 받아보자는 거야. 아들아, 아빠다. 아빠도 내 나이 때 힘든 적이 있었어. 하지만 혼자서는 못 버텼지.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 목소리들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던 아들이었지만 며칠 후 그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딱 한 번만 가보겠다. 두 번은 없어. 알겠어? 그 말에 순애 여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진료 당일 아들은 무겁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문 앞에 서자 발걸음을 멈추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창피해서 못 들어가겠어. 누가 날 보면 어떡해. 그때 순애 여사가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세상에 아픈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엄마도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고 아빠도 혈압 때문에 약 먹잖니. 마음이 아픈 것도 똑같아.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발 한 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와 마주 앉은 순간 아들은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차분하게 질문을 던지자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자신 있었는데 해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마다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시험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그만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평생 고생했는데 나라도 성공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마침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애 여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너무 큰 짐을 혼자 지고 있었을 뿐이지요.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속 문이 아주 조금이나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집 앞 골목에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튀김 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늘 익숙했던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아들은 세상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약 봉지가 묵직하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이걸 꼭 먹어야 해?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물었습니다. 순애 여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들아. 내 몸이 힘들 때 약을 먹는 것처럼 내 마음도 약이 필요하단다. 엄마도 허리 아파서 약 먹지 않니?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눈가에 맺힌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나는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벼랑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밧줄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마침내 약을 삼켰습니다. 처음엔 혀끝에서 씁쓸한 맛이 퍼져 역겨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면으로 뒤척이던 밤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순간에도 한 걸음 물러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에만 앉아 책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영수 씨는 어느 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퇴근 후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들아. 낡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요? 문 안쪽에서 퉁명스러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빠랑 같이 걷자. 운동 삼아 잠깐만이라도.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6시에 영수 씨가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눈빛을 한 아들이 슬리퍼를 끌며 따라 나왔습니다. 동네 공원에는 아직 이슬이 맺힌 풀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출근 전이라 공원은 한산했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도 내 나이 땐 매일이 막막했단다. 공장에 취직해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 있었는데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 눈물이 나더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내 엄마를 만나고 너를 얻고 집도 장만했어. 인생은 꼭 커다란 시험에 붙어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 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부드러운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영수 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
넘어져도 일어나면 그게 인생이지 실패는 아니지. 그 말에 아들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걷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의 새벽 산책은 작은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점차 걸음을 내딛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아들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소리 지르고 물건 부수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다시 걸으려는 거야. 순애 여사도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약 때문에 졸음이 몰려와 낮에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고 자기 비하가 고개를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물건을 부수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부모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을 때마다 부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마친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일해볼까 생각해요. 아직은 자신 없지만 몸 쓰는 일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영수 씨는 가슴이 벅차올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공부도 좋지만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훨씬 나아진단다. 그날 저녁 아들은 조심스럽게 택배 아르바이트 공고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여사는 부엌에서 아들의 모습을 훔쳐보며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다시 세상과 이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제라도 제 길을 찾게 해주세요. 작은 화면을 보며 진지하게 메모하는 아들의 옆모습은 더 이상 분노와 패배감에 찌든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툴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는 한 남자의 새로운 첫걸음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아들은 현관 앞에 서서 묵직한 작업화를 신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을 준비하는 그의 손놀림은 어색했고 가방 속에는 병원에서 받은 약과 물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무리하지 말고. 순애 여사가 신발끈을 매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아들은 짧게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영수 씨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남자라면 한번 해보는 거지. 내가 일 나가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든든하다. 그 말에 아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첫 출근지는 물류센터였습니다. 넓은 창고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굴러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각양각색의 택배 상자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신임, 여기 와서 이 줄부터 맡아. 현장 반장이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아들은 두툼한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무게는 훨씬 더 버거웠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마에는 금세 땀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고시 준비하던 날들 속에서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던 몸은 너무나 굳어 있었습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숨이 가빠왔습니다. 점심시간 아들은 구석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뜯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동료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그는 쉽게 섞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자신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퇴근길 팔과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순애 여사가 다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아들은 신발도 벗기 전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힘들긴 한데 할만해요. 몸이 고되니까 오히려 머리는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긍정적인 아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모처럼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오늘 상자 몇 개나 날랐냐? 아버지가 묻자 아들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지도 못했어요. 정신없이 들고 나르다 보니 하루가 훅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일이지. 몸으로 버티는 거. 내가 오늘 하루 해냈다는 게 대단한 거다. 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아들을 향해 건배하듯 흔들었습니다. 순애 여사는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내 웃는 얼굴 보니까 오래 살고 싶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상이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온몸에 근육통이 몰려왔고 아침마다 출근을 앞두고는 다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버티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때마다 아버지는 현관 앞에서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만 버텨라.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하루하루를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견뎌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첫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수고비가 적지 않게 찍힌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아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과일 한 박스를 사들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선물이야. 순애 여사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아들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처음으로 자신을 지탱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오래 잊고 지냈던 희망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내리고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며 더위가 거세지자 땀은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아들의 어깨는 갈수록 굽어졌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던 일이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고단함이 마음까지 짓눌러 왔습니다. 현관 앞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5층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다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요. 중요한 물건이라고요. 문 앞에 놔두고 가라니까 왜 자꾸 배를 눌러요.
고객들의 짜증 섞인 말 한마디는 온몸의 기운을 쏙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괜히 고개를 더 숙이고 중얼거리듯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몸은 녹초가 되어 누웠지만 피로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여전히 실패자야. 공부도 일도 다 제대로 못해. 지금 이 일도 오래 못 버틸 거야. 불면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약을 먹어도 깊은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이면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몸은 부서질 것 같고. 나 그냥 다시 방에 들어가고 싶어. 그 말에 순애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 마음 모르는 줄 아니? 엄마도 매일 청소하면서 욕 얻어먹고 손가락에 상처가 나도 닦아냈다.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살았어. 내가 지금 힘든 거 그게 바로 살아가는 거야. 아들은 눈을 부릅뜨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나도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아버지 영수 씨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도 된다. 하지만 도망치면 안 된다. 힘들다고 다시 방에 들어가 버리면 내 인생은 거기서 멈춰버려. 아들은 두 주먹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 정말 겁나요. 또 실패할까봐.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실패는 겁낼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 그날 밤 아들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벽을 치거나 물건을 부수지는 않았답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에 도망치면 안 된다. 살아가는 건 원래 힘든 거다라는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상자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다짐이 생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 다짐 하나로 그는 다시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랐고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택배를 건넨 집의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수고가 많네. 덕분에 내가 편하게 물건 받아. 고마워요. 짧은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날 그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은 부모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저 그냥 조금 더 해보려고요. 아직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버텨보고 싶어요. 순애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엄마, 아빠가 늘 내 옆에 있을 거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이 꿈속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지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다시 걸어가고 있다. 아들이 택배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달이 넘어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조금씩 일을 기억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 때 허리에 힘을 주는 법, 손목을 다치지 않게 하는 법, 그리고 길목을 단축해서 시간을 줄이는 요령까지 익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몸이 익숙해지자 피로도 조금 덜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차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데 꼬마 아이가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택배 고마워요. 라고 밝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와 단절된 채 방 안에서 세월을 허비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일상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달리 한결 밝아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어 말했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떤 꼬마가 절 보고 고맙대요. 그 말 듣는데 참 이상했어요. 별거 아닌데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았달까 했습니다. 아버지 영수 씨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법이다. 다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구나 싶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순애 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맺혔었습니다. 월급날 아들은 부모님께 작은 봉투를 내밀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제가 생활비 조금 보태려고 합니다. 많이는 못해도라고 했었습니다. 순애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벌어온 돈은 내가 쓰거라. 엄마, 아빠는 괜찮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며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서 있다는 증거지. 아빠는 고맙게 받을게. 라고 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어깨가 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의 짐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말을 잃고 걷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아들은 택배 현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꺼내 놓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주었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힘들어 보인다며 음료수를 주셨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라고 아들이 말했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맛이지.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다. 라고 아버지는 대답했었습니다. 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요즘은 결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에 순애 여사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랐었습니다. 정말이니?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게 훨씬 힘이 된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라. 내가 먼저 스스로를 더 단단히 세워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아들은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네,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꿈꾸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적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 언젠가 부모님께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었습니다. 그 다짐이 가슴 속 작은 빛처럼 어둠을 뚫고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실패자도 방 안에 갇힌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상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은 그의 삶을 앞으로 더 환하게 비추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택배 일을 시작한 지도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 몸이 고되고 정신이 휘청거리는 나날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어느새 일을 리듬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그가 직접 벌어온 돈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키워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엄마 아빠 독립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순애 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놓고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니? 아직은 우리 곁에 있어도 괜찮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 독립을 꿈꾼다는 건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야. 다만 준비는 천천히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스스로 자취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작은 원룸을 둘러보았고 아버지와 함께 직접 발품을 팔며 몇 군데 집을 보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오히려 설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자신만의 삶을 꾸려간다는 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립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순애 여사는 아들이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기특하다는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 달라졌네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독립이라니 마음은 서운하면서도 한없이 자랑스럽네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변화잖아.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서운해하지 말아요. 라고 했었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독립을 준비하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말 한마디 나누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가끔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온기를 되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독립 준비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한 푼이라도 아껴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였고 식비도 최소한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오히려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애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짠했었습니다. 아들아, 너무 아끼지 말아라. 엄마가 조금 도와주마.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번만큼은 제 힘으로 해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진짜 독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순애 여사는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끝까지 잘 서나가게 도와주소서. 그 기도는 어머니의 애타는 사랑이자 평생의 바람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직접 듣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은 작은 원룸을 계약했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사 당일 함께 짐을 나르며 기특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순애 여사는 방 안에 놓인 작은 책상을 쓰다듬으며 말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며 말했었습니다. 여기가 내 보금자리다. 이제 여기서 내 삶을 키워가거라. 라고 했었습니다. 아들은 눈가가 붉어져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더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고요한 독립의 순간이 낯설면서도 설레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번져 들어왔고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그 후로 아들은 꾸준히 일을 이어갔고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따뜻했으며 그는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꿈도 구체적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앞으로의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